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뇌교육이 정서 조절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뇌교육을 하면 그 정서가 조절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정서가 조절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 앞서 보셨습니다. 그렇죠? 매우 힘듭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해서 보면은, 자, 청소년들은 원래 힘들어요. 그 청소년기라고 하는 시기가 다들 지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하신 바처럼 매우 힘든 시기예요. 그 자체가. 그럼 왜 그렇게 힘든가? 먼저 신체적으로 보면은 그 신체적으로 굉장히 급등하는 시기예요. 그로스 스퍼트라고 해서 막 이렇게 1년에 키가 15cm씩 커지기도 하고요. 막 몸이 막 변화하죠. 막 수염도 빡빡 나고 목소리도 변화하고 생리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몸이 본인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그 성 호르몬이 이렇게 막 나오기 때문에 성적인 충동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당혹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선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는 그 감정을 지배하는 뇌는 이미 거의 발달이 다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정서를 컨트롤하는 그 인지적인 뇌는 언제 이제 그 전전두엽이 완성되느냐면 20세 정도가 돼야지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서는 성숙이 됐는데 인지가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정서를 컨트롤해야 할 시기에 그런 순간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억누른다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폭발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어떨 때 힘드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자기 제어 능력이 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왜 그렇게 더 힘든 것인가? 과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아이들이. 그래서 성적으로 비관해서 자살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친구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로 이렇게 왕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그 정서적인 어떤 상처를 주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감정 조절이 힘든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뇌교육이 갖는 정서 조절의 원리,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체와 정서와 인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 앞서 이제 심준영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잠깐 이제 보셨지만, 그 우리가 그 신체와 정서와 인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이미 밝혀졌고 학자들도 이미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신체와 정서와 인지는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인지뇌도 돌아가지도 않고 몸도 아프고,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죠? 자율신경 실조증 뭐 이런 것들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목도 아프고 팔다리 통증도 느끼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리는 그 뇌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정서는 뇌파 조절과 호르몬 조절의 작용에 의해서 그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뇌파를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교육 정서 조절의 원리, 이제 신체 뇌와 정서 뇌 그리고 인지 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신체 뇌에 대해서는 이제 심준희 교수님이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적인 뇌파 상태에서는 그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막 무기력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학습을 한다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뭐 정보를 집어넣고 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먼저 몸을 움직인다. 그래서 브레인짐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우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뇌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좌뇌가 잠잔다는 얘기입니다. 좌뇌를 잠재운다.
그 우울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똑같이 계속.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좌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좌뇌를 잠재워야 되는데 좌뇌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생각작용이 끊어져서 이완이 일어나고 이완이 일어났을 때 뇌파가 안정되고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입니다. 그래서 뇌교육 정서조절의 원리에서는 생명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몸을 움직였을 때 생명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의욕이 향상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을 통해서 그 이완이 일어나고 이완이 일어났을 때 뇌파가 안정되고 뇌파가 안정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좋은 호르몬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면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주기 이렇게 활공을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몸을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손을 만져준다든지 뭐 에너지를 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합니다라는 인사 이런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에는 좋은 에너지가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는 실수 오케이. 우리가 학급에서 뭐 공부 잘하려고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수하게 되고 실수했을 때 괜찮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케이, 실수 오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학급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아이들은 뇌가 편안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웃음 수련, 막 웃음, 막 하하호호 웃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게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없을 때도 억지로 웃게 되면 뇌가 반대로 활성화된다. 그래서 웃음 수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린다거나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손유희,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학급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을 때 두뇌 우호적인 환경으로 밝고 따뜻한 학급 분위기 속에서 긴장이 이완되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정서를 안정시키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뇌교육에서 하는 명상은 여러 가지 명상이 있습니다. 에너지 집중 명상, 호흡 명상, 뇌파 진동 명상 이런 명상들이 있는데 이런 그 명상들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뇌파를 안정시켰을 때 베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행복감, 그다음에 뿌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이완된 집중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된 집중 상태라기보다는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비로소 뭔가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보는데요. 메타 인지 능력은 앞에서 이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자기 성찰 능력이 증진된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인지에 대한 인지, 나의 사고에 대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인지는 여기서 이제 객관화, 탈융합이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탈융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보와 내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 보고 바보야! 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바보야! 라고 하는 정보와 나를 융합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어떤 시어머님이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미친년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굉장히 착한 며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친년과 나를 융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진 거죠. 하루아침에.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 미친년,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정보와 나를 떨어뜨려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융합해야지 심리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요, 탈융합이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면 그 자기 성찰 능력이 증진되면서 탈융합이 일어나고 객관화가 더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인지 능력의 또 하나의 저기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 원리,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 그 다음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 원리가 메타인지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 정서가 순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 자기 성찰 능력이 향상되고, 그런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상으로 굉장히 그 순수한 마음, 그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양심을 발현시킬 수 있다입니다. 뭐냐면 그 명상을 통해서 양심이 발현된다라고 했는데, 이 양심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그 융입니다. 융.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양심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양심이 인성교육의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어느 부위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 집단 무의식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숨어 있는 곳이고요. 집단 무의식은 우리 그 집단, 그러니까 온 인류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어떤 지혜라든지 아니면 도덕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서 양심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데, 우리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한다? 집단 무의식까지 도달하면 양심과 접촉할 수 있다예요. 양심과 접촉할 수 있다. 그래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양심과 접촉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인성교육은 바로 이 양심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지뇌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굿뉴스가 굿브레인을 만든다입니다. 자신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그 무의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좋은 정서를 유발을 하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막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밝은 정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명상 상태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가능하다입니다. 그냥 명상 상태가 되면, 그냥 명상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 정보가 무의식 속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명상 상태가 되면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명상 상태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굿뉴스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그 긍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정서 조절 방법 중에 하나, 인지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스트레스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죠?
기회가 아니라 스트레스는 짜증나는 것이고 싫은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쁘기만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뇌교육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는 기회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성장은 반드시 장애가 따른다. 그런데 그 장애, 어려움은 뇌가 발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면은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면은 뇌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학생들한테.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하면은 뇌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이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절제력과 인내심과 책임감과 능력감이 생긴다. 그런데 뇌교육에서는 이런 절제력, 인내심 이런 것들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그 연단이라든지 이렇게 막 푸시업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SP 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딱 세우고 예를 들어서 50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목표를 딱 세우고 끝까지 해냈을 때 내가 나를 이겼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자신감을 깨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선택하면 나는 선택의 주체로서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크고 가치 있는 목적이 뇌를 키운다인데요. 우리의 뇌는 정보로 움직이죠. 아까 이 바보야라고 했을 때 막 뒤집어지잖아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정보로 움직인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뭐를 알려주느냐면요. 크고 가치 있는 꿈을 가질 때 우리 뇌는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뇌는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뇌 용량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동기가 커지면 생명의 힘이 커진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3월 2일 날 학생들한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하면 학생들은 에이 무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너는 너 혼자를 위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아니면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부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경쟁적이었던 습관이 아니라 크고 가치 있는 꿈을 선택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서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정서 조절이 훨씬 용이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내공 있는 그런 아이들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익인간의 완성, 우리나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홍익인간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명상을 하고 나서 느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 조절 관련 논문을 몇 편을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 제가 한 논문인데요.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슷한 점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후 검사를 해보니까 실험 집단은 더 많이 올라갔고 통제 집단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교육이 정서 조절을 향상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 조절에서 우울증 개선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정서를 조절하고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된다라고 하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축적되면서 뇌교육이 학문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